늘 치열하면서도 화기애애하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화기애애의 화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훈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조건 애를 담당해야 되는 배종찬입니다. 야, 이런 센스 정말 전혀 예상 못했던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야, 이렇게 티키타카 잘 돼도 이거 큰일인데요. 그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경직돼서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네, 그게 참 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사야 스튜디오만 들어오면 내 안방 마냥 편안한 마음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라고 해서 긴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시사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아, 시사회가 네. 언제나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웃으면서 칼을 찔러댈 수 있으니까요. 네. 아, 진짜. 네. 아,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자, 첫 번째 주제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6건의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예. 이겁니다. 상권 분립 또는 왜 행정부가 있고 왜 입법부가 있고 왜 사법부가 있고 또는 왜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치 민주주의는 뭐냐면 타협이에요. 협상이고 네. 서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각각 다 옳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옳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어떤 결과로서 그걸 인정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총선과 대선이 4년과 5년 언제나 20년마다 맞물죠. 거의 뭐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완전히 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제이니까 어쨌든 1년 반 지났지만 이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 행정부의 권력과 입법부의 권력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6개 법안이 이렇게 민생 법안이다 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부로 다 느꼈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론이 진짜 급전직하해서 정말 두 줄기가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 반 동안 그렇게 출렁이면서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출렁해서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네. 여당이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혹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서로 악재가 있었어도 큰 어떤 폭이 없이 서로 이렇게 쭉 뭐랄까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총선이 결과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총선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야 돼요. 어느 쪽이 옳다. 저는 뭐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억지로 지금 계속 법안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쪽 정당을 찍어야 되고 이건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 한 민주당을 찍어줘야 돼서 총선의 결과로서 사실 이 권력의 어떤 그런 이 팽팽함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어요. 대통령 권력하고 지금 의회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 야대 여소 구도가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불안정성이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정리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또 이기면 또 이 불일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또 이기면 갑자기 대통령은 아니요. 대통령은 이렇게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총선은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 구도가 있었으므로 이 구도에 대해서 지금 대립각을 세울 수 있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총선이 벌어지는 건 자기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네요. 성적표에 대한 결과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야당이 또다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네. 이종건 평론가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이제 길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정치 제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미국도 2년에 이렇게 국회의원 미국 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선거. 대선과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또 절반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민주당 정권하고 파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먼저 앞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그래서 파행과 또 충돌이 일어나고 이 법안들을 절충을 해서 이 세상에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법안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중대 이 노란 봉투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하고 더 관련이 돼 있고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진행되기를 원하고 절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역할은 조정입니다. 절충이고. 근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경우 아니 재의결이라는 것은 내용이 안 바뀌고 그냥 오면 이건 또 거부권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바뀌고 왔을 때는 내용을 또 절충을 하고 다시 그렇게 바뀐 내용으로 재의결이 됐을 때는 대통령도 거부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런 이른바 빠져나갈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그나마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라는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이거 0 아니면 100. 어찌 보면 이게 2비트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두 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각 당 상황도 오늘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거 가까워지니까 다 시끌시끌하고 그래요. 예. 네. 먼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죠. 혁신위원회가 조기 해산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 일단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얘기 들어보고 또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어가죠. 이건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참 경천 동지할 일이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혁신을 이야기했을 때는 말 그대로 반성과 그리고 또 각오가 있었어요. 네. 강서구청장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쏘아올린 신호탄이었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발족이 된 것이. 네. 그래서 진통 끝에 발족이 됐지만 정권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혁신을 하겠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혁신안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중에서 사실상 성과를 빛을 본 것은 사면한 거.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사면한 거 외에 더 결정적인 것은 불출마와 험지 출마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청년들로 뭐 절반 가까이 채운다 뭐 그런 내용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없다 등등이지만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은 조기 종료가 된 것이고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못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은 초비상 상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 말로 좀 이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50% 성공했다요. 이 이야기는 이뇨한 위원장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이 분노를 본인 스스로가 억제하고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 성공했다는 얘기는 계속 제대로 그거 통과되고 혁신됐으면 지지율 50% 올라갔을 거야. 50%까지. 그런데 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혁신 안 되면은 큰 봉변을 날벼락이 올 거라고 내가 이야기한다니까 이러면서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이뇨한 위원장한테 귀뜸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50%가 지지율 50%야 50%죠. 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성공 여부를 그리고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그냥 지지율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지지율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과 대립을 할 수 있는 구도 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패배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내려갔어야 돼요. 이를테면 더 계속 추락을 했었어야 돼요. 최악으로 떨어지면 그럼 김기현 대표 무조건 받아요. 뭘 해도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당이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도 어쨌든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버텼을까요? 보궐선거 끝나고 몇 가지 어떤 모멘텀이 확 바뀌었어요. 한 번도 이 정책 아젠다를 내놓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1년 반 동안 좀 내놔라라고 저도 막 그냥 이게 한심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처음으로 자기 전쟁터를 만들었거든요. 메가서울 메가서울이라든지 혹은 뭐 또 있잖아요. 그 공매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주도를 했었던 아이템이고요. 이슈였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뭐 전문가시지만 데이터 그 굉장히 그러니까 딱 하고 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젠다도 내놓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 하고 이 혁신안과 관련된 어쨌든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문제는 50%의 실패를 사실 인현 위원장이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공천위원장 놔달라. 이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왜? 그것 때문에 혁신위는 뭐냐면 절대 사심을 비춰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혁신위의 핵심이 뭐냐면 뭐 저기잖아요. 기득권 내려놔라.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놔라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기득권을 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잘라라. 지금 뭐 중진 용태 이게 다 사실 잘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할 사람이 나 어디 다오. 내가 권력을 행사할게. 이걸 전제로 그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뭐 권위랄까요? 그러니까 어서리티가 정당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얘기가 딱 나온 순간부터 기자들이 따라붙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였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사실 중진 용태 험지 출마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게 기득권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확실하게 그건 민주당까지도 다 담보하는 거 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중진 용태 험지 출마. 그러다 보니까 뒤에 그 기득권은 들리지도 않고 근데 조금 너무 일렀거든요. 사실은 저쪽과 상대하면서 이게 경쟁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먼저 빨리 해버려. 그리고 너 물러나 비대위해야 돼. 너무 몰아붙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0%의 실패는 인현 위원장의 조금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보들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 설명을 제가 웬만하면은 반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반박은 하세요. 반발하시지 말고 발은 하지 마세요. 반손도 아니고 반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현 위원장이 여러 차례 발언 이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인현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탐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공천관리위원장을 주면은 그래도 이게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기한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내 몸을 던져서 그 자리에 가서라도 좀 혁신을 해보겠다 그 의지를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못 읽었다 적어도 당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도 말씀드립니다만 인현 위원장이 그 공관위장 발언이 그 자리를 탐내서라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너무 빨랐다 불출마 험지 출마 지금 선거 얼마 남았나요?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전 선거에서는 더 빨리 불출마 험지 출마 아니 그러면 이용호 의원은 시간이 많아서 본인은 언제든지 당의 요구만 있으면 불출마 험지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불출마 험지 출마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산을 넘어야 다른 혁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 반드시 넘고 가야 다른 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이기 때문에 인혁신 위원장이 또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빠르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당장은 결정 못하지만 인 위원장님 1월 중에는 저희 다 결정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결정 못하면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다른 친윤 중진들 결단 내리게끔 제가 왜 그 한마디를 못하냐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소장님은 인현 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시면서 이게 대학 동문 때문일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데 같은 대학 나셨죠? 대학 동문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짧게만 더 붙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저는 여러 개의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전부가 동문이거나 서문이거나 남문이거나 북문인 거지. 소장님 말씀 저한테 이제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인 위원장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 혁신위원회가 성공해야 국민의힘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원활하게
주도권을 잡고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알겠습니다. 전혀 예, 그런 말씀하세요. 어떤 곡해하지 않고요. 네. 자, 인현 위원장의 발언이 뭐 굉장히 많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데 왜 김기현 대표가 그걸 제대로 못 읽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만 못 읽은 게 아니고 언론들도 다 못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설도 그렇고 스트레이트 기사도 그렇고 전부 다 인현 위원장이 아니 이게 뜨악. 아니 이 최고위가 못 받을 만한 안을 내놓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날 공관위원장이 추천해 주세요. 끝 하면 네. 누가 그걸 읽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만 못 읽은 게 아니고요. 김기현 대표가 고맙지.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하하 그건 안 됩니다. 끝. 그러니까 그렇게 김기현 대표가 바로 웃으면서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안규백 의원 사선이죠.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세균계로 분류하고 있지만 비명계 쪽에서는 신친명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저기 최고위도 다 탕평책이에요. 최고위에 그렇게 얘기하면 정세균 게 많아요. 서영교 의원 정세균 제일 많죠, 사실은. 원래 옛날에 맞습니다. 정세균 계라고 불리는 계가 어떻게 상생됐냐면 사실은 친노 중에 원래 영남 쪽 그 중심으로 한 친노 말고 호남과 중도 수도권 이쪽이 다 아울러서 정세균 계라고 불렸거든요. 최재성부터 시작을 해서 김진표 국회의장부터 해서 지금 친명이라고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사실 진짜 정세균 계라고 네. 불렸었어요. 그런데 한 번 해체되는 해체라기보다 이게 쫙 퍼진 게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자신이 자기 계파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네. 계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계가 상당히 그때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 쪽으로 다 이렇게 그 최고위도 뭐든 포진을 했어요. 최재성 저 수석이라든지 네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순수하게 정세균 계라고 불리기가 어려운 게 정세균이라는 그 정치인이 계속 지금도 차기를 대권을 꿈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는다면 모를까 지금 이미 국회의장까지 했고 당대표를 또 했고 그리고 거의 정계 은퇴는 마찬가지인 네. 사람에게 계파의 어떤 우리가 이 정세균을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후광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갈 길이 바쁘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테니까요. 그럼요. 그러면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정조준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두 명의 총리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까지 등을 돌릴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특히 이제 호남 정서에 또 호남 여론에 민주당 내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면 또 정세균 전 총리입니다. 네. 그래서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뭐 인터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세균 전 총리가 탈당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신당을 네, 하고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네. 다만 지금 쓴소리를 하고 당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안규백 의원을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한 저는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네. 그런 통합의 메시지. 그렇죠. 통합의 메시지도 봐야 되겠죠. 근데 비명계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세균 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현우 의원이에요. 이현우 의원이 지금 그게 무슨 탕평책이냐 하면서 하면서 발언을 지금 옮겨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같은 그러니까 이 정세균 계로 불리는 이현우 의원이 안규백 의원이 친명으로서 활약한 거 얘기해 줄까 하면서 쫙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왜 전대 룰과 관련돼서 당원 80조.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부딪혔었잖아요. 그거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직을 걸고라도 그거를 일부 관철을 시켰다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미 친명임을 세상에 다 드러냈는데 네. 지금의 갑자기 무슨 정세균 계로 뭐 이렇게 비추려고 하느냐라고 이현우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안규백 의원
앞으로 어떻게 전략공천지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오늘 또 하기도 했던데요. 그렇죠. 통합공천을 최대한 하겠다고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팍 하고 이제 갈등이 터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5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네. 발표한 거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이른바 이제 선거 구도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음 중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른바 정부 견제론입니다. 51%로 나타났고요. 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른바 이제 정부 지원론인데 네. 35%로 16%포인트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는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45%로 여당 다수 당선인 39%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고요. 예. 인천 경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57%, 정부 지원론이 이제 30%로 나타났는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년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물어봤습니다. 네. 내년에 비례대표 정당은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하겠는지 물어봤더니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7%로 동률이었어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7%, 그다음에 부동층이 17%로 나타났는데 차이를 보면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동률이었는데 네. 총선 구도는 야권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권에게 무게가 실려 있는 총선 구도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 민주당의 지지율을 물어보니까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실제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이 총선 구도의 야당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 당선 투표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기 때문에 네. 자 이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이 간극을 격차를 극복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것이 놀랍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큰일 났죠. 큰일 났다. 이렇게 충격을 받을 여론조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하원 의원이 임기가 2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4년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대통령 임기 2년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하원 의원 선거는 무조건 중간 심판이에요. 그건 정권 유지 이것도 아니고 중간 심판이었다. 네. 그렇게 정리돼 있어요. 미국도 우리도 지금 이게 2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정권 심판이에요. 어차피 너 얼만큼 잘했니 성적표 내놔봐. 이건 기본적인데 네. 이것을 역전시키는 전략이 지금까지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국정 수행 긍정과 부정에 거의 비슷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했느냐 긍정적이냐의 수치와 그다음에 부정적이냐의 수치가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랑 일치돼요. 이번에야말로 일치되는 거예요. 거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가 지금 35%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긍정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긍정과. 그다음에 아니에요. 정권 심판을 해야 돼요. 한 51%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데 갤럽도 보면은 이거보다는 간극이 더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지지해야 돼가 조금 더 높았었는데 네.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예.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다고 내가 국민의힘이 안심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얼마나 지금까지
아니다. 여당이 지금 야당이 입법 독주했다라는 프레임을 제대로 못 걸었으면 이게 이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또는 네. 악화됐느냐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심판론에 그 응답한 지지율이 확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나타난 거냐? 대통령 지지율도 최근에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점진적 하락 추세. 네. 예. 그런 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같은 일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엑스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총선 구도에서도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이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이 46%, 현 정부 지원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는 게 38%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도 그렇고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저는 이 총선 구도의 결과가 나온 것 중에는 이 김기현 지도부의 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을 거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런 네. 이유가 지금 더 혁신위 가동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분명히 기존 지지층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흐트러진 이 지지층 플러스 혁신을 통해서 기대감을 통해서 무당층, 중도층 그리고 내년 총선을 수도권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6곳밖에 당선되는 거 당선 못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보도가 나와서 화들짝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놀랄 그런 또 상황도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왜 혁신위를 성공 못 시키냐는 거죠. 정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또 2030 MZ세대에서는 별반 변화가 없었다. 지난 한 달간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종훈 평론가께 제가 질문 드리거나 네네. 의견을 듣기 전에 좀 네네. 기상특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고 네네.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 10시 30분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강풍이 불 때는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강한 돌풍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각별히 운전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최근에 강풍 경보가 발효되거나 특보가 발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관광객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울릉도를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이 세요. 예. 예. 원래도 센데 좀 예, 강풍 예. 경보가 자꾸 발효되니까요. 네. 지금 그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 그것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부산을 직접 대기업 총수들하고 내려가 가지고 일종의 이제 부산 여론 달래기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갤럽이죠? 지금 갤럽 여쭤보시는 거죠? 조선일보 그거 말고요. 자체. 예. 그거는 따로 좀 여쭤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갤럽의 조사에서 엑스포와 관련된 것이 결정적이냐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영향은 있었다. 결정적이려면 지난주에 그것들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야 돼요. 이거는 서서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 감성적으로 즉발적으로 아우 실망이야 해서 즉발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라면서 판단하는 것. 이건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즉발적으로 반영되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좀 늦게 판단을 하면서 전망까지 바라보면서 좀 늦게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저는 엑스포는 전자다. 왜냐하면 워낙에 뭐 박빙이었고 내지는 2차 투표까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접전이거나 이럴 때는 판단을 또 요해요. 누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건 사고의 영역이 아니다. 워낙에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났기 때문에. 29표밖에 못 받았으니까. 초라했고 충격이었고 즉발적일 가능성이 더 컸는데 그때 사실은 몇 가지의 어떤 여론조사 지표가 엑스포가 완전히 탁 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물론 판단으로 영향이 됐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 엑스포 평창도 지금 삼수에서 우리가 따낸 거 아니야? 한번 해볼 수도 있어. 하지만 엑스포도 사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외의 부분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네. 이게 난 더 주요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그런 다음에 예. 대통령이 또 네덜란드에 가시잖아요. 예. 이 부분도 예. 그 직전까지 외국 순방이 엑스포 때문에 대통령이 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마 순방에 대해서 아니 엑스포도 실패했는데 또 순방이야.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국정 운영이 더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그 판세 분석 보고서 낸 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때 당이 뭐 충격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 49석 중에서 이른바 강남 3구라고 하는 6곳만 우리가 우세하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요. 보도가 됐죠. 네. 좀 과정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당에서는 약간 엄살을 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건데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수 성향의 언론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 정신 차려라의 성격과 예. 또 그다음에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양쪽을 다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이제 성향을 그냥 유추 분석한다면 예. 위기 인식을 안 가지고는 내년 총선 국민의힘 큰일 날 걸 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지금부터는 화들짝 놀래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대통령 지지율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수도권도 그렇고 그렇다면 빨리 어떻게든 국정 운영에 고삐를 잡고 좀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라. 지도부도 김기현 지도부가 지금 이 지도부 체제가 유지됐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인가요? 네네. 네, 여기 뭐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근데 뭐 가반은 될 것 같고 한석이라도 질 이유는 없을 것이고 180석을 차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과반이 해요. 넘느냐, 네네. 180석을 차지하느냐. 근데 이것도 두 일종의 가지다. 저는 기준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온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좀 지나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해서 훌쩍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뭔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 자체가 어떤 지표상으로 어느 정당도 안심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어떤 응원가를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감을 통해서 좀 정신 차리게 하는 그 각성 효과가 지금 양쪽 정당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지금 이해찬 고문 발언도 얘기하셨지만 그 발언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이종호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마무리하죠. 자, 여론조사는 물의 반컵이라고 누가 그러죠? 네. 물의 반컵이나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물의 반컵 밖에 안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이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이 우세와 그다음에 열세만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경합 예. 우세도 있고 경합 네. 열세도 있고 그렇죠. 오차범위 바깥이면은 우리가 뭐 우세나 열세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지만 앞선 건 경합 우세와 경합 열세가 있거든요. 네. 안에서 아마 윤희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것 같아요. 경합 우세 지역이 10군데가 넘는다. 이 얘기를 한 건 첫 번째 이 여론조사가 맞다는 뜻이에요. 만약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이거 열사당토하는 틀려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하면 끝나는데 네. 거기가 경합 우세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라는 건 일단 이게 맞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거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경합 우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합 우세까지 포함해서면 한 16곳 정도가 네, 지금 그렇죠. 앞서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20대 총선은 거의 비슷해요. 예. 플러스 알파가 몇 군데 안 돼요. 20대 예, 총선에서.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건 언더독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절망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성하고 혁신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